야, 문병장! 저 아줌마 뭐야? 당장 쫓아내! 한겨울 새벽 특전사 정문 앞에서 거부당한 한 여성.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코트를 벗자 그 안에서 드러난 정복, 그리고 누군가도 예상하지 못한 계급장. 위병소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영하 25도 혹한 속 707특전단 어딘가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 신병 한 명, 매일 밤 정비소 뒤로 끌려가 당한 것. 그리고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했던 이유. 과연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고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군용버스의 낡은 유리창에는 김이 가득 차올라 바깥 풍경이 희뿌옇게 흐려져 보였습니다. 20살 박민우는 축축하게 젖은 군화끈을 한 번 더 단단히 조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하얀 눈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산맥을 따라 이어진 도로 양옆으로는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버스의 헤드라이트만이 앞길을 더듬고 있었어요. 민우는 코끝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렵게 저려왔어요. 겨울은 언제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인생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곤 했죠. 11살 겨울,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발 사이로 앰뷸런스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던 기억,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던 검은 차량, 그리고 성당 계단 앞에서 떨고 있던 자신의 작은 몸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모 박서연이었죠. 당시 27살의 젊은 장교 후보생이었던 서연은 장례식장에서 서성이던 친척들 사이를 가로질러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데려가겠습니다라는 짧은 한마디와 함께요. 그날 이후 민우는 이모의 손에서 자랐고 이모는 그에게 엄마이자 누나이자 든든한 어른이 되어 주었어요. 버스가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며 크게 요동쳤고 민우는 옆자리에 앉은 동기의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그 병사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민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철조망과 초소, 그리고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켜진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707특 전단이었습니다. 버스가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섰을 때 경계병 2명이 총을 맨 채 다가왔습니다. 운전병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갔고 버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눈 덮인 연병장과 막사 건물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지낼 곳이었죠. 버스에서 내린 순간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 안쪽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내뱉는 입김은 하얀 구름처럼 피어올랐어요. 민우는 배낭을 짊어지고 다른 신병들과 함께 행정반 건물로 향했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내며 밟혔고 군화 속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이 발가락을 파고들었어요. 행정반 사무실에 들어서자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우는 배정받은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다음 장을 넘겼을 때 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보호자란이었어요. 부모님 이름을 쓰는 칸은 비어 있었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친권 포기 또는 사망 시 별도 서류 제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민우는 조용히 펜을 놓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부모님 사망 증명서와 이모가 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병사가 슬쩍 그쪽을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민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제출했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는 잠깐 숨을 고르고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고 운전정비대대로 배치된 신병들이 따로 불려 나왔습니다. 민우를 포함해 5명이었어요. 대대 안내를 맡은 상병 한 명이 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비대대 건물까지는 눈 쌓인 길을 10분쯤 걸어야 했습니다. 민우는 배낭끈을 바로 잡으며 앞사람을 따라 걸었어요. 정비대대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거대한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 공구를 두드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트럭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혹한기 훈련 준비로 대대 전체가 난리였던 거예요. 민우와 다른 신병들은 정비소 한쪽 구석에 배낭을 내려놓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서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몇 번을 말해. 시동이 안 걸린다니까. 민우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봤습니다. 덩치 큰 병장 한 명이 트럭 보닛을 쾅 하고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선 상병 한 명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연신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무심코 그 트럭을 바라봤어요. 낡은 5톤반 트럭이었습니다. 보닛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시동을 계속 걸었는지 배터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민우는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병장이 고개를 돌려 민우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신병이 뭘 안다고?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부가 정비소를 하셔서 어릴 때부터 조금 배웠습니다. 병장은 코웃음을 쳤지만 비켜섰습니다. 해봐라, 어디. 민우는 장갑을 벗고 보닛을 열었어요. 엔진룸 안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배터리 단자를 먼저 확인했어요. 부식되어 하얗게 가루가 앉아 있었죠. 그 다음 점화 플러그 쪽을 살폈습니다. 케이블 연결 부위에서 미세한 틈이 보였어요. 민우는 근처에 놓인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내 단자를 조였고 배터리 케이블을 다시 단단히 조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죠. 부르릉. 엔진이 단번에 살아났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오, 신병 괜찮은데? 진짜 한 방에 고쳤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보닛을 닫고 장갑을 다시 꼈습니다. 병장은 민우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이 뭐야? 박민우입니다. 그래, 박민우. 너 정비 쪽으로 배치될 것 같은데 잘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다. 민우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신병들이 서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을 때 정비소 건물 그늘 쪽에 서 있던 병장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문태성 병장이었죠. 그는 민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에는 불쾌함과 경계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태성은 옆에 서 있던 상병에게 뭐라 속삭이더니 다시 한번
민우 쪽을 힐끗 보고는 정비소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민우는 왠지 모를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우는 운전 정비반 생활관으로 배정받았습니다. 2층 침대가 빼곡하게 들어찬 공간이었어요. 민우는 구석자리 2층 침대를 배정받았고 배낭을 풀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옆 침대에는 동기인 강민수 일병이 자리를 잡았어요. 야, 너 아까 트럭 고치던데 진짜 대단하더라.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강민수는 허허 웃으며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왔고 집에 부모님과 누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사는데? 민우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서울이요. 이모랑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강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미안. 괜찮아요. 대화가 뚝 끊겼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는 다시 짐을 정리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순간이 익숙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늘 이렇게 어색해했죠. 저녁 식사 후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텔레비전에서는 인권 교육 영상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단정한 차림의 장교가 군내 가혹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활관에 앉아있던 병사들은 하품을 하거나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런 거 누가 지키냐? 말만 그렇지 현실은 다르지. 민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밤 10시쯤 민우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정비소 뒤편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은 조명이 거의 없었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그 너머로는 폐타이어와 고철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쌓인 곳이었죠. 민우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발길을 돌려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춥겠다. 무리하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민우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려다가 손가락을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쓰기엔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고 보고 싶어요라고 쓰기엔 너무 약해 보일 것 같았죠. 결국 민우는 짧게 네, 조심할게요라고만 보냈습니다. 불이 꺼지고 생활관이 고요해졌습니다. 민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이 유리창에 부딪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죠.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겨울만은 나를 부수는 계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같은 시각 서울 모처 육군 감찰사령부 지휘실은 밤임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39살의 박서연 감찰사령관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더미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앞에는 특수부대 인권실태 점검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보고서 중간쯤 707특전단 운전정비대대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그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발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문득 민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오늘 아침 부대로 떠나던 조카의 뒷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스쳤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서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희미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대 생활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민우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을 때 눈 밑에 희미한 다크서클이 생긴 게 보였어요. 아직 부대 생활에 몸이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탓이었죠. 민우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문태성 병장이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민우와 눈이 마주치자 문태성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신병,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민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장님. 문태성은 민우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 이름이 박민우였지? 입대 전에 뭐 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대했습니다. 가족은? 민우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이모랑 살았습니다. 이모. 문태성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문태성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민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네. 근데 여기선 그런 거 소용없어. 707은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곳이 아니거든. 윗사람 눈치도 잘 봐야 하고 적당히 맞춰줄 줄도 알아야 해. 알겠어? 민우는 예,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문태성의 말투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문태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도를 지나쳐 갔습니다. 민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생활관으로 들어갔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8시 정비소에서 차량 점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배정받은 트럭의 엔진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일 상태를 점검하고 냉각수 잔량을 확인한 뒤 타이어, 공기압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옆에서 작업하던 강민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야, 너 진짜 꼼꼼하다. 나 같으면 대충 보고 넘어갈 텐데.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부가 항상 그러셨어요. 정비는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그때 정비소 안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박민우, 이리 와봐. 민우는 공구를 내려놓고 소리가 난 쪽으로 갔어요. 한지섭 상병이 트럭 한 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문태성 병장도 함께 있었죠. 이 차량 어제 내가 정비했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지섭은 트럭 문을 열고 안을 가리켰어요. 그럼 이건 뭐야? 계기판 커버가 제대로 안 닫혀 있잖아. 민우는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계기판 커버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분명히 어제 작업을 끝내고 모든 걸 확인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열어놓은 게 분명했죠.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지섭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확인은 무슨? 신병 주제에 대충대충 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하다간 사고나. 문태성도 거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정비한 차량은 내가 전부 재점검할 거야. 알겠지? 민우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야, 괜찮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내가 실수한 거니까.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일이라는 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던 백윤호 하사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신병들은 맨 뒤로 가. 민우는 이미 줄 중간쯤에 서 있었지만 하사의 말에 아무 말 없이 줄 맨 뒤로 갔습니다. 강민수도 함께 뒤로 갔어요. 앞에 서 있던 병사들이 슬쩍 민우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저 바닥을 내려다보며 차례를 기다렸어요. 식판을 받아 자리에 앉았을 때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민우는 청소구역 배치표를 확인하러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구역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정비소 공구 정리, 차량 내부 청소까지 4군데나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대부분 한두 군데였는데 말이죠. 민우는 한숨을 삼키고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청소가 끝났어요. 민우는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려는데 백윤호 하사가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박민우, 당직 명단 변경됐어. 오늘 밤 내가 당직 서. 민우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은 제 당직 날이 아닌데요. 백윤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원래 당직 서기로 한 애가 아파. 내가 대신 서는 거야. 문제 있어?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그럼 준비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백윤호가 나간 뒤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오늘 내가 청소도 엄청 많이 했잖아.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운이 없었나 봐. 하지만 민우의 머릿속에서는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이 마치 누군가 정성 들여 짜놓은 스케줄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복도 대화, 정비소의 트집, 식당 줄에서의 밀림, 과도한 청소구역, 그리고 지금의 당직 배치까지 모든 게 너무나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민우는 당직실에 앉아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왔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던 탓에 기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민우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직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태성 병장이 들어왔어요. 민우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박민우 일병, 당직 근무 중입니다. 문태성은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힘들지?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써 있어. 문태성은 민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있잖아, 박민우. 너 요즘 부대 생활이 좀 힘든 것 같던데.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문태성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말이야, 여기선 입 다무는 게 내군 생활 지키는 유일한 길이야. 알겠어? 괜히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예,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문태성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당직실을 나갔어요. 민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새벽 2시 당직 교대가 끝나고 민우는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사이 민우는 조용히 침대에 올라갔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우는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겠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아픔조차 지금의 불안을 가라앉히기엔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관물대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뒤죽박죽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속옷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개인 물품들은 구석에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물대 문 안쪽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군기 빠진 놈. 민우는 그 메모지를 떼어내며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한 짓인지 뻔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민우는 조용히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옆 침대에 강민수가 그 모습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최대한 꼼꼼하게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어요. 속옷은 왼쪽 칸에, 양말은 오른쪽 칸에, 개인 물품은 위쪽 선반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손이 자꾸 떨려서 제대로 놓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민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뒤 관물대 문을 닫았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문태성이 생활관을 돌며 관물대 검사를 했습니다. 민우의 관물대 앞에 섰을 때 문태성은 문을 열고 안을 훑어봤어요. 민우가 정리해 놓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건드리며 확인하더니 갑자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박민우. 관물대 정리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제대로 정리한 거야?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 제대로 놓여 있던 물건들이 문태성의 손길 이후 다시 흐트러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 게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해야지. 707왔으면 기본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주변 병사들이 민우를 쳐다봤어요. 민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태성은 만족스러운 듯 다음 침대로 넘어갔어요. 점호가 끝나고 민우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우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버티면 지나갈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생활관 안에서 자기만 소리가 꺼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민우는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태성과 한지석, 백윤우가 모여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민우를 보고 낮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리고 생활관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모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더 와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민우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힘들어요라고 쓰면 이모가 걱정할 거고 괜찮아요라고 쓰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민우는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어둠 속에서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내가 알아서 견뎌내야 해. 하지만 그 결심이 옳은 것인지 민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부대 생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에게 일주일은 1년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는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을 부를지 또 어떤 트집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죠. 민우의 몸은 조금씩 말라갔고 거울 속 눈빛은 일주일 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정비소에서 마지막 차량 점검을 마치고 공구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이미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고 정비소에는 민우와 몇몇 당직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렌치를 제자리에 놓고 공구함 뚜껑을 닫으려는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민우, 잠깐. 민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태성 병장이 정비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지섭 상병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히 작정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예, 병장님. 문태성은 턱으로 정비소 뒤쪽을 가리켰어요. 뒤로 나와. 신병 테스트 좀 할 거야.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비소 뒤편은 민우가 첫날부터 불안하게 느꼈던 그 공간이었어요. 조명이 거의 없고 CCTV도 없는 사각지대. 민우는 망설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사람을 따라 정비소 뒤로 향했어요. 정비소 뒤편에는 폐타이어와 고철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깨어진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고 그 너머로는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눈은 허리춤까지 쌓여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얼어붙은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민우는 몸을 움츠렸어요. 문태성은 폐타이어 더미 앞에 멈춰 섰습니다. 707 운전병이면 기본 체력은 돼야 하는 거 알지? 민우는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문태성은 한지섭에게 눈짓을 했고 한지섭은 폐타이어 몇 개를 세로로 세워놓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사이사이에 좁은 간격을 만들며 일종의 장애물 코스를 만들었어요. 얼어붙은 눈 위에 세워진 타이어는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자, 여기 기어서 통과해봐. 707 특전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민우는 타이어 코스를 바라봤어요. 간격이 너무 좁았습니다. 몸을 거의 바닥에 붙이다시피 해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눈이 손바닥과 무릎에 닿자 냉기가 옷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민우는 천천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사이를 지날 때마다 어깨와 옆구리가 타이어에 부딪혔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찬 공기가 폐를 찔렀고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절반쯤 통과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민우의 옆구리에 무언가 단단한 게 부딪혔습니다. 한지섭이 얼어붙은 오일통으로 민우의 옆구리를 밀친 거였어요. 민우는 비명을 삼키며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타이어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고 민우는 그 사이에 깔렸어요. 야, 이게 뭐야? 이 정도도 못 버텨? 한지섭의 목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타이어 밑에서 몸을 빼내려 했어요. 하지만 오일통이 다시 날아와 민우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민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입술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일어나. 다시 해. 문태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옆구리와 허벅지가 욱신거렸지만 민우는 다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한지섭이 타이어를 다시 세웠고 민우는 두 번째 시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절반쯤 갔을 때 뒤에서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민우의 종아리를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민우는 앞으로 고꾸라졌고 얼굴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입과 코로 눈이 들어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민우는 황급히 고개를 들어 올리며 눈을 뱉어냈습니다. 저 멀리 정비소 안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같은 부대, 같은 시간이었지만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누군가는 따뜻한 실내에서 농담을 나누고 있었고
민우는 얼어붙은 땅 위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장갑 벗어. 문태성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벗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손을 감싸는 순간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문태성은 민우를 얼음판 쪽으로 끌고 갔어요. 정비소 뒤편 구석에는 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얼음판이 있었습니다. 표면이 매끈하게 얼어 있었고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손바닥 대고 버텨. 이게 진짜 특전사 훈련이야. 민우는 떨리는 손을 얼음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느껴졌어요. 차갑다. 차갑다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손바닥 피부가 얼음에 달라붙는 것 같았고 화상을 입은 것처럼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세어봐. 100가지. 100가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셀 때마다 손바닥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세었을 때 손바닥은 이미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20개까지 세었을 때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개까지 세었을 때 민우는 더 이상 손바닥에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만. 문태성의 말에 민우는 손을 떼려 했지만 손바닥이 얼음에 붙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우는 힘을 줘서 손을 떼어냈고 손바닥 피부 일부가 찢어지며 피가 조금 배어 나왔습니다. 피는 곧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었어요. 한지섭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의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야.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세상 어떻게 살래? 그 말이 민우의 가슴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상처를 건드리는 그 말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깊이 민우를 찔렀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렸고 뺨을 타고 내려가다 차가운 공기에 식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도 올 거니까 준비해둬. 문태성과 한지섭이 정비소 안으로 들어가고 민우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았어요. 민우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정비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옆구리와 허벅지에서 울리는 통증, 손바닥의 화상 같은 느낌,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퍼지는 절망감이 민우를 짓눌렀습니다. 정비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멀리서 다른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라디오를 틀어놓았는지 음악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우는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신만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으려 했어요. 하지만 물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너무나 강한 통증이 밀려와 민우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을 때 그건 일주일 전의 자신이 아니었어요.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빛, 떨리는 입술. 민우는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강민수가 민우를 봤어요. 강민수는 민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야,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추웠어. 손 왜 그래? 피 나는 거 아니야? 강민수가 민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우는 손을 뒤로 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운동하다가 좀 긁혔어. 강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우는 침대에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손바닥이 욱신거렸고 옆구리와 허벅지에서 둔한 통증이 계속 울렸어요.
민우는 눈을 감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악몽을 꾸었어요. 얼어붙은 눈길 위에 쓰러진 검은 차량, 앰뷸런스의 붉은 불빛, 그리고 성당 계단에서 떨고 있던 어린 자신. 꿈속에서 민우는 누군가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손은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꿈속에서 문태성과 한지섭의 얼굴이 나타났고 그들은 비웃으며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생활관은 고요했어요.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시 눕었어요. 손바닥이 여전히 욱신거렸고 이불 속에서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발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그 눈을 바라봤어요. 이모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는 육군 감찰사령관이었어요. 만약 이 일을 알면 부대 전체가 뒤집힐 거였습니다. 감찰이 들어오고 조사가 시작되고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민우는 더 큰 표적이 될 게 뻔했습니다. 이모를 지켜야 했고 이모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없었어요. 민우는 알았습니다. 지금처럼만 흘러가면 언젠가 자기 안 어딘가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리요.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다만 나 혼자 버틸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어둠 속에서 민우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부대 생활 2주일째 되던 날 민우는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손바닥에 상처가 덧나기 시작했고 옆구리와 허벅지의 멍은 점점 더 짙은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민우는 아침 점호가 끝난 뒤 조용히 의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유다영 중사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영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봤어요. 어디 아파? 민우는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좀 다쳤습니다. 유다영은 민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을 자세히 살피던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상처는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었어요. 피부가 찢어진 부분의 각도, 멍이 든 부위의 패턴, 그리고 얼음에 닿아 생긴 듯한 화상 자국까지. 유다영은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 중에 생긴 상처가 아니었어요. 이거 어떻게 다친 거야? 민우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훈련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유다영은 민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민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다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소독약을 꺼냈어요. 상처를 소독하며 유다영은 민우의 팔을 살폈습니다. 손목 위쪽에도 멍이 있었고 팔뚝에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있었어요. 옷 좀 걷어봐. 다른 데도 다친 데 없나 확인해야 해. 민우는 망설였지만 상의를 걷어 올렸습니다. 유다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옆구리에는 둥근 타박상이 여러 개 있었고 등 쪽에는 길게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유다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분명 반복적인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것도 넘어져서 생긴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다영은 민우의 눈을 다시 바라봤어요. 민우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다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줬어요. 처치를 마친 뒤 유다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힘들면 나한테라도 쪽지 남겨. 아무 말 안 할게. 민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의무실을 나갔어요. 유다영은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상처 사진을 몇 장 찍어뒀어요. 각도, 깊이, 패턴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였습니다. 유다영은 사진을 비공개 폴더에 저장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유다영은 노트를 꺼내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반복적 타박상, 손바닥 화상형 상처, 손목 압박 흔적. 그녀는 펜을 들고 망설였어요. 이걸 군의관에게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며칠 전 비슷한 케이스를 보고했을 때 군의관은 혹한기엔 다 이렇다며 보고서를 찢다시피 무시했었습니다. 유다영은 여군 간부로서,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조직의 압박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한 번 나섰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찍혔던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다영은 노트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편 오후 2시쯤 정연도 중위는 정비소 주변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정연도는 운전정비대대의 안전교육 담당 장교였어요. 그는 차량 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소 잘 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최근 안전점검 지시가 내려와 구석구석 확인하고 있었죠. 정비소 뒤편에 도착했을 때 정연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 위에 이상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어요. 타이어가 끌린 흔적, 발자국이 뒤섞인 자국, 그리고 얼음판 한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붉은 얼룩. 정연도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얼음판 표면에는 손바닥 자국 같은 게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피가 스며든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연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타이어 자국, 얼음판, 피 얼룩까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CCTV는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은 깨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각지대였죠. 정연도는 사진을 보관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정비소 안으로 돌아가 문태성 병장을 불렀어요. 문 병장, 잠깐 와봐. 문태성이 다가왔습니다. 예, 중위님. 정연도는 정비소 뒤편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정비소 뒤에 왜 저렇게 어질러져 있어? 타이어 자국이랑 이상한 흔적들이 있던데. 문태성은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며칠 전에 신병들 체력 훈련 좀 시켰습니다. 요즘 애들이 체력이 약해서요. 체력 훈련? 예, 타이어 끌기 같은 거 시켰습니다. 707 왔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정연도는 문태성의 눈을 바라봤어요. 문태성은 태연하게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정연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다음부턴 미리 보고하고 해.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태성이 돌아가고 정연도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다시 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확신을 가지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대대장실에서는 원래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연도도 참석했어요. 대대장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혹한기 훈련 성과가 좋다고 상부에서 칭찬이 들어왔어. 특히 운전정비반 군기가 확 잡혔다는 평가야. 옆에 앉은 행정장교가 거들었어요. 문태성 병장이 후임들 잘 이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이런 분위기 계속 유지해. 정연도는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불확실한 의심을 말하기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 다음 인사에서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알 수 없었어요. 안전교육 담당으로서의 책임과 자신의 보직, 평판 사이에서 정연도는 결국 침묵을 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연도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비소 뒤 흔적, 문태성의 태연한 대답, 그리고 대대 내부의 좋은 분위기.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정연도는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밤 9시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붕대가 욱신거렸고 옆구리의 멍은 조금만 움직여도 아팠습니다. 강민수가 민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강민수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있잖아, 며칠 전 밤에 나 화장실 가다가 정비소 뒤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거든. 누가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랑 뭔가 부딪히는 소리. 민우는 몸이 굳었습니다. 강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무서워서 그냥 돌아왔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혹시 너였던 거 아니야?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거기 있겠어. 강민수는 민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민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무서워서 그냥 모른 척했어.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강민수는 자기 침대로 돌아갔고 민우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각 유다영 중사는 자기 방에서 휴대폰 속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상처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 보며 그녀는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이걸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우가 부인하고 있었고 군의관은 이미 무시했었습니다. 유다영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편 정연도 중위도 자기 숙소에서 휴대폰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뒤 얼음판에 피 얼룩, 타이어 자국, 어지러운 흔적들. 그는 사진을 확대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단순 훈련이었을까? 하지만 문태성의 말이 거짓이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대 분위기는 좋았어요. 정연도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민우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모두 잠들었고 생활관은 고요했어요. 민우는 손바닥에 붕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유다영 중사는 알고 있었어요. 상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죠. 정연도 중위도 뭔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침묵. 그 침묵이 민우를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몰랐다면 덜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알면서도 눈을 감는 사람들을 보니 민우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민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은 사람의 수만큼 나는 더 깊이 떨어지고 있어.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겨울이 끝나면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민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대 생활 3주일째 되던 날 밤, 민우는 또다시 정비소 뒤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문태성, 한지석, 백윤호 세 사람 모두가 함께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부대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다리로 그들을 따라 정비소 뒤편으로 향했어요. 오늘로 확실히 군기 잡자. 문태성의 말에 한지섭과 백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밤이 이전과 다를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정비소 뒤편은 여느 때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깨진 가로등은 완전히 꺼져 있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눈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여기 누워. 문태성이 얼음판을 가리켰습니다. 민우는 망설였지만 백윤호가 민우의 어깨를 밀었어요. 민우는 비틀거리며 얼음판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음판은 지난번보다 더 단단하게 얼어 있었어요. 한지섭이 폐타이어를 끌고 왔습니다. 그는 타이어를 민우의 옆구리에 갖다 댔어요. 민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한지섭이 발로 타이어를 밀자 둔탁한 통증이 옆구리를 파고들었어요. 민우는 신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 내밀어. 민우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문태성이 민우의 손목을 잡고 얼음판 위에 눌렀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민우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100가지 세.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하지만 10가지 세기도 전에 한지섭이 민우의 등을 발로 밀었습니다. 민우는 앞으로 쓰러지며 얼굴이 눈 속에 파묻혔어요. 코와 입으로 눈이 들어왔고 민우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고개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누군가 민우의 뒤통수를 눌렀어요. 민우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폐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민우는 발버둥을 쳤지만 뒤통수를 누르는 힘은 더 강해졌어요. 이 정도도 못 버티냐? 한지섭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민우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어요.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민우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뒤통수를 누르던 손이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급하게 고개를 들어 올리며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숨을 크게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고 코에서 눈물과 콧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기침을 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백윤호가 민우를 일으켰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한지섭이 오일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민우의 허벅지를 향해 오일통을 내리쳤어요. 쿵! 민우는 비명을 삼키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허벅지에서 울리는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민우는 바닥을 굴렀고 타이어 더미에 부딪혔습니다. 타이어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고 민우는 그 사이에 깔렸어요. 야, 707 특전사가 이것밖에 안 돼? 문태성의 목소리가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민우는 타이어 밑에서 몸을 빼내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을 떠올렸어요. 새벽 근무를 나갈 때 가져온 휴대폰이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휴대폰이 손에 잡혔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세 사람은 민우가 타이어 밑에 깔려 있는 사이 잠깐 한쪽으로 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틈을 타서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화면 빛이 눈에 부셨지만 민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연락처 목록 맨 위에 이모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민우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모에게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모는 감찰사령관이었고 이 일을 알면 부대 전체가 뒤집힐 거였습니다. 민우는 더 큰 표적이 될 게 뻔했죠.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연결됐어요. 민우야?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만 헐떡거렸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왜 전화했어? 이모의 목소리가 조금 더 긴장된 톤으로 바뀌었어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나 무섭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태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휴대폰이 얼음판 위를 미끄러져 타이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끊기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야? 문태성이 민우를 끌어냈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문태성은 민우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민우는 비명을 삼키며 쓰러졌어요. 쿵 하는 소리가 울렸고 민우는 다시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이 모든 소리가 전달되고 있었어요. 발길질 소리, 민우의 신음소리, 타이어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세 사람의 목소리까지.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모처에 있는 감찰사령부 지휘실에서 박서연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서연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우라는 이름이 떴어요. 서연은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야? 하지만 민우의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왜 전화했어? 잠시 후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나 무섭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뒤에서 충격음이 들렸어요. 쿵, 쿵. 누군가 민우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타이어 끄는 소리, 발길질 소리, 그리고 민우의 짧은 신음소리까지.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우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서연이 소리쳤지만 민우의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일 또 오자. 발소리가 멀어지고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민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즉시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707특전단 위치 확인해. 내가 직접 간다. 예. 지금 이 시각에요?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그리고 도착하는 즉시 감찰 착수 준비해. 서류는 나중이야. 우선 현장 보존부터. 서연은 전화를 끊고 지휘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서연은 차 키를 움켜쥐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비소 뒤편에서 민우는 혼자 남겨져 있었어요. 세 사람은 이미 돌아갔고 민우는 눈 위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옆구리, 허벅지, 등, 손바닥 모든 곳에서 통증이 울렸습니다. 민우는 타이어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댔어요.
이모. 민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들었어요. 민우야, 들려. 내가 지금 간다. 조금만 버텨. 알겠지? 민우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모. 미안해할 거 없어. 내 잘못 아니야.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가 끊기고 민우는 휴대폰을 눈 위에 내려놓았어요. 민우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발이 민우의 얼굴에 떨어졌고 차가운 눈이 뜨거운 눈물과 섞였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어요. 이모가 온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리며 정비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생활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이모가 오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그리고 그 순간이 두렵기도 했지만 민우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민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새벽 3시 서연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유리창에 눈을 닦아냈어요. 서연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수석에 놓인 휴대폰에서 내비게이션 안내가 들렸습니다. 목적지까지 30km 남았습니다. 서연은 속도를 조금 더 올렸어요. 차량이 눈 덮인 도로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민우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이모, 나 무섭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뒤에서 들리던 충격음, 타이어 끄는 소리.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찰사령관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은 정복상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졌어요. 박서연 육군 감찰사령관이라는 글자가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순간 나는 이모가 아니라 감찰사령관이어야 한다. 내가 감정에 휘둘리면 민우를 지킬 수 없다. 새벽 4시 서연의 차량이 707특전단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위병소에서 경계병 2명이 손전등을 들고 나왔어요. 서연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정지. 민간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경계병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안에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민간인처럼 보였어요. 안에 내 조카가 있습니다. 들어가야 해요. 경계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정식 허가와 인솔 장교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 조카가 지금 위험합니다. 박민우 일병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때 위병소 안에서 당직 장교가 나왔습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조카가 위험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들어가야 해요. 당직 장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오십시오. 서연은 당직 장교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의도적으로 코트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계병들과 당직 장교는 서연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서연은 코트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그 아래 입고 있던 정복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정복 상의의 어깨 부분에 달린 계급장이 위병소의 조명 아래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별 하나, 장성 계급장이었습니다. 경계병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당직 장교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복 가슴팍에 명찰을 가리켰어요. 박서연 육군 감찰사령관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육군 감찰사령관 박서연이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해 직접 감찰을 실시한다. 문 열어라. 당직 장교는 황급히 거수 경례를 붙이려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각하, 그래도 707은 특수부대라 절차가 복잡합니다. 먼저 대대장에게 보고를. 서연은 당직 장교의 말을 단칼에 잘랐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절차다. 문 열어라. 다시 말하지 않겠다. 당직 장교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서연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당직 장교가 앞에서 차량을 안내했어요. 서연의 차는 눈 덮인 부대 안길을 따라 운전정비대대로 향했습니다. 부대 지휘부에서는 급박하게 전화가 울렸어요. 감찰사령관이 야간에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보고가 대대장에게 전달됐습니다. 대대장은 잠옷 차림으로 황급히 일어나 정복을 걸쳤어요. 작전장교와 행정장교들도 긴급 소집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감찰사령관이 왜 이 시간에? 모릅니다. 하지만 운전정비대대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대대장은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큰일이 터진 게 분명했습니다. 서연의 차량이 운전정비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대대 건물은 고요했고 생활관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당직 장교에게 물었어요. 정비소가 어디냐? 저쪽입니다, 각하. 서연은 정비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발밑에서 뽀드득 소리를 냈어요. 서연은 정비소 건물을 지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혹행위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진다는 걸요. 정비소 뒤편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 위에 어지러운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타이어가 끌린 자국, 발자국이 뒤섞인 흔적, 그리고 얼음판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붉은 얼룩. 서연은 무릎을 꿇고 얼음판을 살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피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서연은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얼음판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폐타이어 더미, 오일통, 고철, 그리고 깨진 가로등.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일어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당직 장교와 경계병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시점부터 운전정비대대 전 인원은 내 지휘하에 조사에 응한다. 관련자 분리하고 피해자는 즉시 의무실로 이송한다. 예, 알겠습니다. 서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보존해라. 아무도 이 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사진 찍을 사람 불러. 예. 서연은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빨랐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유다영 중사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각하. 서연은 유다영을 바라봤어요. 박민우 일병 어디 있나?
생활관에 있을 겁니다. 당장 데려와. 그리고 지금까지 박민우의 상처를 기록한 게 있으면 전부 가져와. 유다영은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다영이 나가고 서연은 의무실 안을 둘러봤어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정복 상의의 명찰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이제 이 계급을 써야 할 때였어요. 서연은 두 손을 모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우야, 조금만 기다려.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게. 얼마 후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다영이 민우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민우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우는 의무실 안으로 들어와 서연을 봤어요. 이모.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민우를 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찰사령관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 잘못 아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연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말해도 된다. 괜찮다. 이제는 내가 여기 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걱정 아니야. 잘못은 너를 때린 사람들이 한 거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민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연은 민우를 조용히 안았습니다. 감찰사령관이 아닌 이모로서요. 민우는 서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다영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각하, 이게 제가 기록한 박민우 일병의 상처 기록입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 펼쳤어요. 사진들과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 장 한 장 살펴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바닥의 화상, 옆구리의 타박상, 손목의 압박 흔적. 모든 게 반복적인 폭행의 증거였어요. 서연은 봉투를 덮고 유다영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이게 없었으면 증거를 모으기 힘들었을 거야. 유다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 아니야. 넌 할 수 있는 걸 했어. 서연은 민우를 침대에 눕히고 유다영에게 말했습니다. 상처 다시 확인하고 기록해. 사진도 다시 찍어. 법정에서 쓸 거야. 예, 알겠습니다. 서연은 의무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는 대대장과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서연을 보고 말했어요. 각하, 아직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이. 서연은 차갑게 대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는 내가 확인했다. 정비소 뒤편에 가봐라. 그리고 내일 아침 8시까지 운전 정비반 전 인원 명단과 근무일지 제출해. 대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각하, 그게. 서연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변명은 듣지 않는다. 지금부터 707특전단 운전정비대대 인권유린 및 직무유기 감찰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관련자 전원 징계 및 군사법원 회부 상신할 거다. 서연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8시 707특전단 운전정비대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회의실 중앙 테이블 앞에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대대장, 작전장교, 행정장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한쪽 벽면에는 정비소 뒤편 현장 사진들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얼음판 위에 피 얼룩, 타이어 자국, 오일통, 그리고 희미한 손바닥 자국까지 모든 게 증거였어요. 서연은 사진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얼음판 위의 손바닥 자국 보이나?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박민우 일병의 손바닥과 정확히 일치한다. 유다영 중사가 기록한 화상 패턴과도 맞아떨어져. 그리고 이 타이어 자국, 이건 민우 일병 옆구리의 타박상 각도와 일치해. 서연은 다음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오일통에서 발견된 혈은 이것도 민우 일병의 혈액형과 같아. 그리고 이 발자국들 최소 3명 이상이 이곳에서 활동했다는 걸 보여줘.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유다영 중사의 의학적 소견서야. 박민우 일병의 상처는 반복적 둔기 폭행, 냉동 화상, 그리고 압박에 의한 멍으로 분류돼.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야. 명백한 가혹행위의 흔적이지. 서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정연도 중위, 나와봐. 정연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내가 며칠 전에 정비소 뒤편을 점검했다며? 그때 뭘 봤나? 정연도는 잠깐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타이어 자국과 얼음판 위에 이상한 흔적들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왜 보고하지 않았나? 정연도는 고개를 숙였어요. 문태성 병장이 체력 훈련이라고 해서 그리고 대대 분위기도 좋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내 휴대폰에 사진까지 찍어뒀으면서 내가 한 건 방관이야. 그리고 그 방관이 박민우 일병을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정연도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어. 끝까지 증언하는 거야. 내가 침묵한 만큼 이제는 크게 말해야 해. 법정에서 조사해서 내가 본 걸 전부 말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야. 정연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연은 다시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유다영 중사도 마찬가지야. 상처 패턴을 보고 가혹행위를 의심했지만 군의관이 무시했고 조직의 압박 때문에 보고하지 못했어. 강민수 일병도 정비소 뒤에서 소리를 들었지만 두려워서 모른 척했지. 서연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부대에는 아는 사람이 많았어.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그게 박민우 일병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거야. 회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 2명이 문태성, 한지섭, 백윤호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3사람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고 서연 앞에 섰습니다. 서연은 3사람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문태성 병장, 한지섭 상병, 백윤호 하사. 너희가 박민우 일병에게 한 일을 진술해. 문태성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말했어요. 말 안 해도 돼. 증거가 이미 충분하니까. 정비소 뒤 현장, 유다영 중사의 의학 소견서, 정연도 중위의 사진, 강민수 일병의 목격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박민우 일병 본인의 진술이 있어. 서연은 한지섭을 바라봤어요. 한지섭 상병, 내가 5일통으로 민우 일병의 허벅지를 가격했지? 그리고 얼음판에 손바닥을 대고 100까지 세게 했지? 한지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서연은 말을 끊었어요. 변명하지 마. 내가 한 말도 기록돼 있어. 우리가 너의 부모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지? 한지섭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은 백윤호를 바라봤어요. 백윤호 하사, 넌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 하지만 PX 출입 제한하고 불리한 당직 배치하고 휴가 불이익 주고 생활권에서 고립시켰어. 그리고 말하면 너만 손해본다고 협박했지? 그것도 폭력이야. 백윤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다시 문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문태성 병장, 넌 이 모든 걸 주도했어. 신병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체계적인 가혹행위를 설계했지. 그리고 입 다무는 게 내군 생활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묵시켰어. 문태성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내 진술 차례야. 박민우 일병에게 뭘 했는지 말해봐. 문태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정비소 뒤에서 타이어 코스를 만들고 신병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게 전부냐? 문태성은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어요. 민우의 손바닥 화상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신병 훈련으로 생긴 상처처럼 보이나? 얼음판에 맨손 대고 100가지 세계 한계 훈련이야? 문태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너희 셋은 가혹행위, 폭행, 직무유기,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로 군사법원에 회부될 거야. 그리고 이 부대의 묵인과 방관도 함께 기록될 거야. 서연은 대대장을 바라봤어요. 대대장,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부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당신은 군기가 잘 잡혔다며 칭찬만 했어. 그게 직무유기야. 대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각하, 저는 몰랐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어. 지휘관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 그리고 당신 부하들이 보낸 신호를 무시한 건 당신 책임이야.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박민우 일병의 진술을 들을 거야. 민우야, 들어와.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어요. 민우는 서연 옆에 섰습니다. 서연은 민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겪은 일을 말해줘. 천천히, 내 속도대로. 민우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견디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화장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연습이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생활관 불이 꺼질 때마다 정비소 뒤 얼음판이 떠올랐습니다. 손바닥이 얼음에 붙던 느낌, 숨이 막히던 순간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민우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한지섭 상병이 우리가 너의 부모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상처를 건드리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잘했어. 용기 냈어. 서연은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이 부대에서 벌어진 일이야. 한 사람의 침묵이 한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어. 그리고 그 침묵에는 너희 모두가 책임이 있어. 서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707특전단 운전정비대대 인권 유린 사건. 오늘부로 정식 감찰 보고서로 상실한다. 관련자 전원 군사법원 회부. 그리고 부대 전체의 인권 교육 및 재발 방지 지침 시행. 서연은 마지막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이제 끝났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서연의 뒷모습은 단단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숨은 흔적은 반드시 말한다는 거려. 그리고 그 흔적을 찾아내는 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려. 3주일이 지났습니다. 문태성 병장, 한지섭 상병, 백윤호 하사는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가혹행위, 폭행, 직무유기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대대장은 보직 해임됐고 707특전단 전체의 인권 교육과 재발 방지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부대 게시판에는 징계 결과가 간단히 게시되어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짧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활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이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손바닥을 펼쳐봤어요. 화상 자국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통증은 많이 가셨습니다. 옆구리와 허벅지의 멍도 점점 옅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우는 유다영 중사에게서 마지막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다영은 민우의 손바닥을 살피며 말했어요. 많이 나아졌네. 이제 일상생활엔 지장 없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사님. 유다영은 민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중사님이 기록해주신 덕분에 증거를 남길 수 있었어요. 유다영은 작게 웃었어요. 그래도 고마워. 내가 용기 내줘서. 민우는 의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긴장했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병사들이 민우를 보고 인사를 건넸고 민우도 자연스럽게 답례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정연도 중위가 복도에서 민우를 봤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박민우 일병,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우는 정연도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연도는 의자를 권하며 앉았어요. 저녁 날짜 나왔지? 예, 다음 주입니다. 정연도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내 보직이 위태로워질까봐. 평판이 나빠질까봐. 민우는 정연도를 바라봤습니다. 정연도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너 덕분에 깨달았어. 지휘관의 책임이 뭔지, 용기가 뭔지.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도는 악수를 청했고 민우는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다음날 민우는 강민수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수가 민우에게 말했어요. 야, 너 전역하면 뭐 할 거야? 민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학 갈 거예요. 이모가 학비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좋겠다. 나도 빨리 전역하고 싶네. 민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형도 고지해요. 강민수는 민우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내가 그때 더 일찍 도와줬어야 했는데.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형도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후회돼. 앞으론 그러지 않을게. 민우는 강민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알았어요. 형. 일주일 후 민우의 저녁식 날이 왔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아침이었어요. 연병장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저녁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우는 정복을 단정하게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민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3개월 전에 자신과는 달랐어요. 눈빛에 힘이 생겼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저녁식이 시작됐습니다. 부대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오늘 전역하는 장병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대장의 말이 끝나고 특별상 수여식이 시작됐습니다. 부대장은 상장 한 장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박민우 일병, 앞으로 나와. 민우는 놀라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부대장은 민우에게 상장을 건넸어요. 박민우 일병은 부대 내 인권 침해를 밝히는데 용기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부대 전체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에 용기상을 수여합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상장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여 경례를 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민우는 생활관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배낭에 옷가지와 개인 물품을 넣으며 민우는 이곳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그리고 이모가 와주던 그날 새벽,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배낭을 메고 생활관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유다영, 정연도, 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잘 가, 민우야. 몸 조심하고 연락해, 형. 민우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민우는 부대 정문으로 향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민우는 정문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707 특전단 건물들이 눈 속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앞을 봤어요. 정문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빨리 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긴 코트를 입고 눈 속에 서 있었어요. 민우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모! 서연은 민우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고생했다, 민우야. 민우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은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민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이제 끝났어. 잘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민우를 조용히 안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은 그 눈 속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집에 가자.
따뜻한 거 먹고. 예, 이모! 두 사람은 차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차에 타며 다시 한번 부대를 돌아봤어요. 눈 덮인 건물들, 철조망, 그리고 정문. 민우는 작게 숨을 내쉬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부대가 점점 멀어졌어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는 풍경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이제 그 겨울이 두렵지 않았어요. 민우는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흉터는 남아있었지만 그 흉터는 이제 민우에게 상처가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자신이 버텼다는 증거,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증거였어요. 서연은 운전대를 잡으며 민우를 힐끗봤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괜찮을 거였어요. 차는 눈 덮인 도로를 달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폭설이 조금씩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옅은 햇살이 비쳤어요. 민우는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겨울은 더 이상 자신을 부수는 계절이 아니었어요. 이번 겨울은 자신을 되살린 계절이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차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우는 서서히 긴장을 풀고 의자에 기댔어요. 서연은 민우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눈 덮인 길을 따라 천천히 달려갔어요.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고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눈은 이제 거의 멈췄고 하늘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우처럼 용기를 내고 서연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겨울은 반드시 봄으로 바뀝니다. 사연의 고백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